누가 술에 독을 탔나 봐. 새언니, 나 좀 살려줘. 그랜드 호텔 창립 파티, 모두가 축배를 들던 그 순간, 다정한 얼굴의 남편은 아내의 와인잔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걸 받고 단 한 번의 잔 교체로 함정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시작된 지옥 불륜녀의 임신 협박, 가짜 정신과 이송, 재산 포기 각서 강요, 아들 납치까지.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인생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그건 구원일까요? 배신일까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호텔 최상층 연회장이 황금빛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온바이오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 파티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무대 위에는 혜란과 도윤 부부가 나란히 서 있었죠. 오해라는 은은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61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고 우아한 자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 선 남편 정도윤은 검은색 턱시도 차림으로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 성공한 기업인의 표본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에게 특별한 축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혜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며 무대를 주목했습니다. 도윤은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2잔을 건네받았죠. 그리고 혜란에게 한 잔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온바이오도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은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 기둥에 달린 커다란 거울에 희미하게 반사된 장면이 혜란의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이 잔을 건네기 직전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투명 병을 꺼내 혜란의 잔에 몇 방울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지만 혜란은 놓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혜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의 얼굴로요. 고맙습니다, 여보. 혜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무대 아래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정말 우아하세요. 그런데 그 드레스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요? 정유정이었어요. 도윤의 여동생이자 혜란의 시누이인 유정은 명품 드레스에 반짝이는 목걸이를 걸친 채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6살의 나이지만 성형과 관리로 더 젊어 보이려 애쓰는 얼굴이었죠. 유정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흔들며 비아냥거리듯 웃었어요. 아, 맞다. 작년 그 파티 때 입으셨던 거잖아요. 역시 검소하신 우리 형수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혜란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유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샴페인 잔과 유정이 들고 있던 잔의 위치를 바꿔놓았어요. 혜란이 무대에서 내려와 유정 옆에 섰을 때 두 잔은 이미 주인이 바뀐 뒤였습니다. 유정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건배할까요? 혜란이 은은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유정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깍 두 잔이 부딪혔고 유정은 단숨에 샴페인을 들이켰어요. 혜란은 입술만 살짝 적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파티는 화려하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무대 한복판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누가 나를... 유정이었어요. 유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목을 감싸 쥐고 숨을 헐떡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순식간에 파티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유정아, 유정아. 도윤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유정을 부축하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유정은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았고 입에서는 흰 거품이 흘러나왔어요. 헤라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손에 든 휴대폰은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모든 장면을, 도윤의 당황한 얼굴을, 유정의 쓰러진 모습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혼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유정은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황급히 병원으로 따라갔고 헤라는 홀로 남아 정리를 지켜봤어요. 연회장이 텅 비었을 때 헤라는 무대 위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냉랭했어요.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뒷좌석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고 헤라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유정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거래.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침착한 척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죠. 당신도 알다시피 유정이는 원래 몸이 약해. 예민하거든. 아마 샴페인에 뭔가 섞였을 거야. 도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러다 슬쩍 헤란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헤란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 모습에 도윤은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누가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겠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였어요. 헤란이 가방에서 작은 투명병 뚜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윤의 무릎 위로 툭 던졌어요. 뚜껑이 도윤의 바지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헤라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저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독을 타는 일 같은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헤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리다가 이내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왜냐고요? 그건 제가 여쭤봐야 할 말 아닌가요? 헤란이 도윤의 말을 끊었어요. 차는 이미 집 앞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헤라는 먼저 내렸어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뒤따라 내렸지만 헤라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버린 뒤였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을 듯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헤라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안쪽,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헤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과 USB,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도윤과 젊은 여자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39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체구에 긴 머리를 한 백미소였어요. 법무팀 외주 브로커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드나들던 여자였죠. 두 번째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였어요. 다운바이오의 자금이 알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흔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대였어요. 세 번째는 유정의 명의대출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유정이 오빠 몰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헤라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헤라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일이 꼬였어. 유정이가 대신 당했다고.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백미소였어요. 그럼 어떡하죠?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하나요? 당연하지. 이번엔 더 확실하게.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넣는 게 나아. 그래야 재산 처리도 깔끔하게 끝나.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당신 거예요, 전부.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헤라는 녹음기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불륜이 아니라 사냥이었구나. 헤란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은 채였습니다. 헤라는 재빨리 금고를 닫고 몸을 돌렸어요. 뭐 하는 거야? 도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헤라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습니다. 옷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 입을 것 찾으려고요. 도윤은 헤란을 한동안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라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금고 앞에 주저앉았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헤라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도윤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헤라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둔 또 다른 녹음기의 불빛이 깜빡이는 걸 확인했어요. 녹음 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미소야, 나야. 내일 만나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 이번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헤라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헤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평화로웠지만 헤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밤 녹음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USB에 백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일찍 회사로 나갔어요. 출근하기 전 헤란에게 오늘 집에서 쉬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감시하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헤란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한 아내의 얼굴로요. 현관문이 닫히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쉴 새 없이 눌러대는 벨소리에 헤라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정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문 열어요. 당장. 유정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어요. 헤라는 한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유정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한테 뭘 먹인 거야? 유정이 헤란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헤란은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유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유정 씨, 진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그날 마신 샴페인에 분명히 뭔가 있었어.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이상한 성분이 나왔다고. 유정이 소리쳤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헤라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헤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 침착함이 유정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유정은 헤란 앞으로 성큼 다가와 손가락으로 헤란을 가리켰어요. 내가 우리 오빠 인생 망쳤잖아. 오빠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 지금쯤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야. 내가 회사 돈 쥐고 있으니까 오빤 아무것도 못하잖아. 유정이 고함쳤어요. 숨이 찰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헤라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정 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헤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유정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유정은 영문도 모른 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명의대출 서류와 독촉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류에는 유정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대출 금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독촉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5통이 넘게 발송된 상태였어요. 오빠가 모르는 빚이죠? 그런데 왜 명의는 유정 씨 앞으로 되어 있을까요? 설마 오빠가 유정 씨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니겠죠? 헤란의 말에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정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이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아, 참. 이것도 보세요. 헤란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유정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유정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훔치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유정은 그때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렸고 경비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유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헤라는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정 씨, 저한테 손가락질하기 전에 본인 주변부터 돌아보세요. 누가 누구 인생 망쳤는지 말이에요. 유정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헤란의 드레스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더니 안에 걸린 옷들과 가방들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다 내 거야. 다 내가 가져간 거잖아. 옷걸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명품 가방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유정은 헤란의 베이지색 가방을 집어들더니 손톱으로 긁어대며 찢으려 했어요. 헤란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가방이 찢어지자 안에서 작은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검은색 작은 기계였습니다. 유정은 그걸 집어들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GPS 추적기예요. 오빠가 제 가방에 몰래 넣어뒀죠. 제 동선을 감시하려고요. 헤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 추적기를 유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유정 앞에 내밀었어요. 이 안에는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린 장부 조작 증거가 들어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3곳, 해외 비자금 계좌까지요. 검찰에 넘기면 오빠는 횡령죄로 최소 10년은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유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입을 벙긋거리며 헤란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란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유정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유정 씨,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들이 날 무시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참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유정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찢어진 가방 조각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헤란을 돌아봤어요. 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어. 헤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정이 떠난 뒤 헤란은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어요. 그러다 손에 쥔 추적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는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유정과의 일로 모든 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헤라는 그걸 예상하고 있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부드러운 벨소리였습니다. 헤라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백미소였어요. 헤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소는 가벼운 미소를 띠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늦은 시간에 찾아뵈어 죄송해요. 미소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헤라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헤란이 먼저 물었어요. 미소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어요.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임신했어요. 미소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헤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소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 아이예요. 3달 됐고요.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사모님도 이제 알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헤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소는 점점 더 편안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윤 씨는 사모님과 헤어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재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미소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혼해 주세요. 그리고 재산 중 절반만 가지고 조용히 떠나세요. 그럼 저희도 사모님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좋은 제안이잖아요. 헤라는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올려다봤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생각해낸 거예요? 미소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도윤 씨가 사모님한테 지쳐 있더라고요. 맨날 회사 일, 재단 일만 하고 남편은 뒷전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죠. 남자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따뜻한 사람한테 가는 거. 미소는 점점 더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마치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듯이요. 사실 처음엔 그냥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근데 도윤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사모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자고. 약을 조금씩 먹이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럼 정신까지 이상해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재산 관리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요. 헤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축배에 약을 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유정 씨가 대신 마셔버렸잖아요.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하기로 했어요.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면 아무도 사모님 말 안 믿을 테니까요. 미소는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자랑하듯이요. 헤라는 속으로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 숨겨둔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헤란이 물었어요. 미소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이송팀이 곧 올 거예요. 도윤 씨가 이미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했거든요.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신고했어요. 그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무표정이 가득했어요. 뒤따라 도윤도 들어왔습니다. 미안하오, 헤란. 하지만 당신이 최근 이상해졌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소? 도윤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어요. 헤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고 헤란의 팔을 잡았어요. 헤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다 들었어요. 미소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헤라는 남자들에게 끌려나갔고 차에 태워졌어요. 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어요. 헤라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양쪽에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화면을 켜지 않고 미리 설정해둔 비상 메시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윤태경 실장에게 전송됐어요. 위치 추적도 함께요. 헤라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어두운 길만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헤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요양병원 같았어요. 하지만 간판은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헤란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복도는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향했어요. 지하 끝에는 철문이 있었고 남자 하나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창고 같았어요. 낡은 침대와 의자, 그리고 녹슨 의료기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헤라는 의자에 앉혀졌고 손목이 결박됐어요. 한 남자가 서류를 꺼내 헤란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재산 포기 각서예요. 헤라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재빨리 창고 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철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앞장선 사람은 68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단정한 인상,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오상배였어요. 헤란의 오빠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헤란아. 상배가 헤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배는 직접 헤란의 결박을 풀어줬어요. 밧줄이 풀리자 헤란은 손목을 문지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빠. 헤란이 작게 불렀어요. 상배는 헤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순간 납치범들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상배가 데려온 사내들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바닥에 눌린 채 꼼짝도 못했어요. 상배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상배는 헤란을 돌아봤어요. 헤란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배는 재킷을 벗어 헤란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밖으로 나가자. 여긴 공기도 안 좋아.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경찰차 서너 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납치범들이 하나씩 끌려 나왔어요. 헤라는 건물 앞 계단에 앉았어요. 상배는 그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 박혀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빤 어떻게 알았어요? 헤란이 먼저 물었어요. 상배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채 말했어요. 내가 보낸 신호 받았어. 태경 실장이 바로 연락했거든. 나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도윤이를 감시하고 있었어. 일주일 전부터요? 응. 미국에 있을 때부터 내 상황을 계속 지켜봤어. 도윤이가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래서 귀국했지. 상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헤라는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오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백미소라는 여자도 조사했어. 법무팀 브로커라지만 실제로는 사기 전과가 2번이나 있더라. 도윤이가 그 여자를 이용해서 너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도 눈치챘고. 상배는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위험할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도윤이 돈줄부터 끊었어. 해외 계좌 전부 동결시켰고 페이퍼 컴퍼니도 폐쇄 조치했어. 이제 도윤이는 빈털털이야. 헤라는 오빠의 손을 꽉 쥐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오빠가 나타난 타이밍, 구출 과정, 그리고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둔 것처럼 척척 진행되는 상황. 헤라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납치범들을 연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헤란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윤태경 실장이었습니다. 태경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경의 표정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헤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태경 실장. 헤란이 불렀어요. 태경은 고개를 돌려 헤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공손했어요. 하지만 헤라는 태경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보낸 신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지하까지 알 수 있었어요? 헤란의 질문에 태경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상배를 쳐다봤습니다. 상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장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아뒀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헤란의 눈이 커졌어요. 태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상배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오빠를 돌아봤어요. 상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라나,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도윤이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건 알겠지만 감시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어요. 그럼 오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예요? 제가 납치당하는 것까지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였어. 내가 위험에 처하면 바로 구출할 수 있게끔 준비만 해뒀던 거야. 상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헤란의 마음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요. 그때 건물 안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경찰들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상배와 태경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헤란도 뒤따라갔어요. 지하 창고 한쪽 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서류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윤의 비자금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은행 계좌,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백미소와 주고받은 계약서까지요. 헤라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들춰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펼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준호의 출생 증명서였어요. 하지만 부모란에 적힌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헤란이었지만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헤란이 상배를 돌아봤어요. 상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헤란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오빠 대답해요. 이게 뭐냐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헤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구출된 뒤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헤란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 성분과 중금속 미량이 검출됐다고 말했어요. 장기간 소량씩 투여된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왔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배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오빠. 헤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 얘기해줘요. 그 서류가 뭔지. 상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헤란아, 그건 지금 말해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지금 말해줘요.
저한텐 알 권리가 있어요.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상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내 친아들이 맞아. 하지만 도윤이 아들은 아니야. 혜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상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15년 전 너 교통사고 났었잖아.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일이야. 도윤이가 내 동의 없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게 했어. 익명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해서. 혜란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배는 주먹을 쥐었어요. 도윤이는 자기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유전병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한 거야. 나중에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준호가 태어난 뒤였어. 혜란은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해줬어요? 말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미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상황에서 준호는 죄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 상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처음부터 준호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에게 준호는 그냥 내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도구였던 거야.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혜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배는 혜란의 어깨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경 실장이 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준호 도련님이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혜란은 벌떡 일어났어요. 링거줄이 팔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상배가 혜란을 붙잡았어요. 뭐라고? 준호가? 예. 오늘 오후 수업 끝나고 학교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검은 차에 태워져 갔습니다. 태경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준호가 교문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란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 도윤이 차예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배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잠시 뒤 혜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란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낮은 음성. 혜란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강필수였어요. 사채와 불법 추심으로 유명한 조직의 실무 총책이었습니다. 강필수, 당신이 왜? 제가 지금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준호 도련님이시죠? 참 의젓하고 착한 아이더군요. 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상배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혜란은 고개를 저으며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준호한테 손대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합니다. 돈이 아니라 경영권 포기 각서예요. 다운바이오 전체 지분을 도윤 대표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도련님은 무사히 돌려보내드리죠. 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혜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각서를 쓰면 정말 준호를 보내줄 거야? 물론이죠. 저희는 장사치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편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혜란은 주저앉았습니다. 상배는 혜란을 붙들며 말했어요. 혜란아, 정신 차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그러면 준호가 위험해요. 필수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돈만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경영권을 넘길 거야? 준호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혜란의 말에 상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내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야. 그걸 도윤이한테 넘길 순 없어. 오빠,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피가 다르든 안 다르든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혜란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상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뒤 태경이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병원 접수처에 배달됐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외곽 항만 창고지대. 그리고 시간. 오늘 밤 12시. 혼자 오십시오. 각서를 들고요. 그럼 도련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혜란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혜란아, 어디 가려고? 준호 데리러 가요.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상배가 막아섰지만 혜란은 오빠를 밀쳐냈습니다. 오빠 비켜요. 전 엄마예요. 제 아들을 구해야 해요. 혜란은 병실을 나섰어요. 상배와 태경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혜란을 따라 나섰어요. 밤 11시 인천 외곽 항만 창고지대는 을씨년스러웠어요. 녹슨 컨테이너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만 가득했어요. 혜란은 혼자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경영권 포기 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쌍안경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태경은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란은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더 어두웠어요. 희미한 전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고 구석에 준호가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혜란은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필수였어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에 흉터가 있는 얼굴. 그는 담배를 피우며 혜란을 내려다봤어요. 각서 가져왔습니까? 필수가 물었어요. 혜란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필수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필수가 펜을 내밀었어요. 혜란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준호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백미소도 따라왔어요. 도윤은 혜란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잘 오셨소, 혜란. 현명한 선택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어요. 혜란은 펜을 내려놓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면 준호를 보내주는 거죠? 당연하지. 약속은 지켜야지. 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혜란은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을 하려는 순간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혜란, 궁금하지 않소? 그 아이가 정말 당신 피냐? 혜란의 손이 멈췄어요.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사고로 의식 잃었을 때 일이요. 내가 병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게 했지. 익명 기증자의 정자로 말이요. 당신은 끝까지 모르고 있었지?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는 테이프 너머로 눈을 크게 뜨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비웃으며 준호를 가리켰어요.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지만 내 아들은 아니오.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아이가 사실 남의 씨앗이라는 거지.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아내며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았고 제가 키웠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윤은 잠깐 당황하는 표를 지었지만 곧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리석기는. 그럼 그 각서나 빨리 쓰시오. 혜란이 다시 펜을 들었을 때 강필수가 갑자기 혀를 찼어요. 에이, 지겹네.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필수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남자 2명이 휘발유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창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톡 쏘는 냄새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혜란이 소리쳤어요. 필수는 담배를 입에서 빼며 웃었습니다. 약속 지키는 거 지겹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다 끝내는 게 깔끔하죠. 증거도 없어지고. 필수가 라이터를 꺼냈어요. 도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야, 강필수. 우리 계약은 각서만 받는 거였잖아. 계약? 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더 많이 준 사람이 생겼거든요. 당신보다 훨씬 후하게 주더라고. 필수가 비웃었어요. 백미소가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필수는 라이터 불을 켰어요. 안녕히들 가세요.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휘발유를 따라 불이 번져나가며 창고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어요. 필수와 부하들은 재빨리 철문 밖으로 도망쳤고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안 돼. 혜란이 소리쳤어요. 도윤과 미소는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밖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졌고 연기가 천장까지 차올랐어요. 혜란은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밧줄을 풀려 했지만 단단히 묶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준호는 테이프 너머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구해줄게. 혜란이 밧줄을 이로 뜯으며 말했어요. 손톱이 찢어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밧줄이 풀렸어요. 혜란은 준호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엄마. 준호가 혜란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혜란도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출구는 막혀 있었어요. 불길은 더 거세졌고 창고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미소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혜란은 준호를 품에 안고 바닥을 기어갔어요. 연기가 적은 곳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창고 벽 한쪽이 낡아서 금이 간 걸 발견했어요. 혜란은 남은 힘을 다해 벽을 밀었습니다. 으악! 벽이 무너졌어요. 밖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특공대와 소방관들이 진입했어요. 상배가 앞장서서 달려왔습니다. 혜란아. 상배가 혜란과 준호를 끌어냈어요. 소방관들이 도윤과 미소도 구출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들이 이미 강필수 일당을 체포하고 있었어요. 혜란은 풀밭에 쓰러졌어요. 준호가 엄마 옆에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혜란이 미소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도윤이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미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도윤, 백미소, 살인 미수, 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고 미소는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혜란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준호가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믿을래. 준호의 말에 혜란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재판을 지켜봤어요. 피고인석에는 정도윤과 백미소 그리고 강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정도윤은 배우자 살해 미수, 횡령, 감금,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이어갔어요. 피고인 백미소는 공범으로 징역 10년, 피고인 강필수는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어요. 똑똑똑. 세 사람은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방청석의 혜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혜란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혜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옆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이제 다 끝났어. 혜란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상배가 다가왔습니다. 상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혜란아, 잠깐 할 말이 있어. 상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혜란은 준호를 태경 실장에게 맡기고 상배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뒤편 조용한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자 상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란아, 미안해. 왜요? 오빠가 절 구해줬잖아요. 혜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상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실 나는 구출자가 아니었어. 혜란의 웃음이 멈췄어요. 상배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아버지의 필체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주신 편지야. 10년 전에. 상배가 편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란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상배야, 혜란이를 부탁한다. 도윤이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언젠가 혜란이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내가 혜란이를 지켜줘야 한다. 회사도 혜란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감시자가 되어라. 그림자처럼. 혜란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혜란이가 위험에 처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라. 설령 혜란이가 날 원망하더라도 괜찮다. 감시당하는 게 싫더라도 괜찮다. 사람만 있다면.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어요. 혜란은 편지를 내려놓고 상배를 바라봤습니다. 상배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 유언대로 했어. 10년 동안 내 주변을 감시했어. 태경 실장도 원래 내가 심어둔 사람이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태경 실장이 제 비서로 온 것도 오빠가 계획한 거였어요? 그래.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도윤이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랐으니까. 상배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어요. 오빠. 혜란이 조용히 불렀어요. 상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는 안 나요. 오빠가 절 지켜줬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서운해요. 서운하다고? 네. 저한테 한 번쯤은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혜란아, 내가 널 지켜도 될까? 하고요. 저도 제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잖아요. 혜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상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혜란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혜란이 상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상배는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회사는 계속 운영할 거예요. 하지만 방식을 바꾸려고요. 혜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며칠 뒤 다운바이오 본사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혜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운바이오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회사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혜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피해자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다는 거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혜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란은 준호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엄마 옆을 걸었어요.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헤라는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호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널 낳았고 엄마가 널 키웠어. 그리고 엄마는 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엄마 사랑해. 준호가 혜란을 껴안았어요. 혜란도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에는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은 준호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저녁 뭐 먹을래? 엄마가 해주는 거. 그럼 집 가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그들의 앞길은 밝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헤라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이야.